안녕하세요. 네, 순환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지은이는 데일 카네기, 옮긴이는 임상훈, 발행은 현대지성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론과 짝을 이루는 데일 카네기 최고의 역작, 자기관리론입니다. 이 책은 1948년 오리지널 초판 완역본이고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나는 데일 카네기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라며 강력 추천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돈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직장 은퇴 걱정 등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걱정 때문에 위궤양과 관절염에 시달리는 일은 예사고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등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모든 인생 문제의 주 원인이 걱정임을 깨닫고 동서고금의 온갖 자료를 샅샅이 훑으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0여 개 도시에서 열린 강좌를 걱정 극복 실험실로 삼아 수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한 끝에 마법의 공식을 도출했는데요. 준비기간 포함 7년에 걸쳐 집필한 이 책에는 걱정을 떨쳐내게 해줄 모든 지혜가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명사들 및 평범한 이웃들의 생생한 사례와 함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해줄 마법의 공식, 직업상의 걱정을 반으로 줄이는 법, 피로를 풀고 젊게 사는 법 등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과 걱정을 분석하는 기술을 단단하게 다진 후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돈 걱정을 줄이는 법,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자세, 비판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는 법, 행복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등으로 주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그가 활동하던 20세기 초부터 한 세기에 걸쳐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인데요.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가장 적실하고 효과적인 실행법을 수록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불행과 걱정거리가 몰려와도 흔들림 없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 하나, 걱정 극복법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깊고도 절실한 욕망을 가지라. 둘, 한 장을 적어도 2번 읽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 셋, 가능한 한 자주 읽기를 멈추고 각각의 제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자문해보라. 넷, 중요한 아이디어에는 밑줄을 치라. 다섯, 달마다 이 책을 다시 읽으라. 여섯,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에서 배운 원리를 실천하라. 이 책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핸드북이라고 여기라. 7. 당신이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그 사실을 일깨우는 친구에게 $1를 주는 식으로 배움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만들라. 8. 매주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점검하라.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무엇이 개선되었으며 삶의 유용한 교훈을 충분히 얻었는지 자문해보라. 9. 일상에서 언제, 어떻게 이 책의 원리를 적용했는지 책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 기록하라. 1부,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2장,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의 공식.
이 책을 더 읽지 않고도 지금 당장 걱정스러운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방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냉방 산업의 개척자요 세계적인 기업인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가 창안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내가 이제껏 들어온 걱정 해소법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뉴욕 엔지니어스 클럽에서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젊을 때 저는 뉴욕의 버펄로 포지 컴퍼니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은 미주리즈 크리스털에 위치한 피츠버그 플레이크 글라스 컴퍼니의 한 공장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가 주어졌지요. 자산 가치가 몇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장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소 중 엔진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인데 당시로는 새로운 기법이었습니다. 전에 딱 한 번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시도해봤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장치가 그럭저럭 작동을 했지만 우리가 보장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지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후로 저는 30년 넘게 그 방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간단해서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지요.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나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직장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주가 장비를 철거해야 하고 이미 투자한 2만 달러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지요.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잖아?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험했다고 치고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실험이었으니 연구비로 충당할 수 있겠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단계,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2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에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만 달러를 잃는 대신 1만 5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계속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면 거둘 수 없었던 수익입니다.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마음이 오만 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최악에 직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연한 상상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반이 생겨납니다. 비록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효과가 참 좋아서 이후로도 줄곧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에서 걱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윌리스 캐리어가 사용한 마법의 공식이 그토록 탁월하고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걱정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그가 쓴 방법은
대지를 단단히 딛고서게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만든다. 상황과 기반을 모른다면 제대로 생각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응용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38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이 방법을 듣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 기꺼이 받아들이라.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중국 철학자 린위탕도 생활의 발견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다. 심리적으로 볼 때 최악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친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만 남는다. 윌리스 캐리어의 말을 더 들어보자.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니 당장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득할 만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망가뜨린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최악을 상정한 다음 이를 개선하려 들지 않으며 난파선의 잔해에서 인양할 수 있는 것들을 건져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회복해보려고 애쓰는 대신 억울함에 가득 차서 최악의 경험과 격렬한 싸움에 몰두한다. 결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각이 고착된 우울증의 희생자가 된다. 윌리스 캐리어가 썼던 마법의 공식을 자신의 문제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내 강의를 들었던 뉴욕 오일 딜러의 이야기다. 저는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이랬어요. 제가 운영하는 정유회사는 배달용 트럭 운전기사를 제법 많이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물가관리국 규제가 엄격해서 고객에게 배달할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몇몇 기사가 단골에게 배달하는 기름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정부 조사관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찾아와 불법 거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들의 비위를 기록한 문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겠다고 협박했지요. 물론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말이지요. 하지만 직원의 불법 행동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이 있었고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신문에 크게 날 게 뻔했으니 자칫 나쁜 평판이라도 돌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로 불안해졌습니다. 더구나 저는 사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4년 전에 세운 회사였거든요. 걱정이 많다 보니 병이 났습니다. 사흘 밤낮을 한숨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요. 머릿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5,000달러라는 거금을 줘야 할까? 아니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버틸까?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끔찍한 악몽일 따름이었지요. 그러다가 일요일 밤에 카네기 씨의 대중연설 수업에서 받은 소책자를 우연히 꺼내들어 읽던 중 윌리스 캐리어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라 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아서 이 협박범이 검사에게 문서를 넘긴다면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답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하겠지. 하지만 감옥에 갈 만한 일은 아니야.
평판이 나빠지면서 망하는 게 전부일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사업은 망했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자, 그럼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거리를 찾아야 하겠지.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야. 그래도 석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기꺼이 나를 고용해줄 회사 역시 서너 개는 될 테니까. 조금씩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저를 괴롭히던 우울과 무력감, 두려움이 수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궤강되었던 감정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저는 3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단계였지요.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문제를 털어놓으면 제가 미처 찾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리석게도 여태껏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걱정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변호사를 만나기로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어 모처럼 깊은 잠을 잤습니다. 결과가 궁금한가요? 다음날 만난 변호사는 검사에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지요. 검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정부 조사관이라며 찾아왔던 사람은 공갈 협박으로 경찰의 수배 대상에 오른 사기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씨름한 후에 진실을 알게 되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걱정할 만큼 급박한 문제를 마주칠 때마다 제가 윌리스 캐리어 공식이라고 이름 붙인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캐리어가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며 고민에 빠져 있을 무렵 네브래스카주 브로큰보 출신의 한 남성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얼 헤인이었다. 그는 12지 궤양을 앓고 있었다. 궤양 전문의를 비롯한 3명의 의사가 그에게 치료 불가 진단을 내렸다. 의사들은 식단에 대한 처방과 더불어 앞으로 걱정하거나 노심초사하지 말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충고를 했다. 게다가 유언장을 작성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궤양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던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다. 이제 그에게 남는 일이라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듯 했다. 그런 상황에서 혜인이는 대단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살아야겠어. 일생에 한 번은 세계 일주를 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죽을 날이 다가오기 전에 얼른 떠나자. 그래서 여행 티켓을 샀다. 의사들은 하얗게 질렸다. 혜인이 씨, 경고합니다만 지금 상태로 여행을 가면 바다에 수정될 겁니다. 그러자 혜인이가 대답했다. 아니요. 네브래스카주 브론콘보에 있는 가족묘지에 뮤치기로 친척들과 약속했어요. 관을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닐 생각입니다. 혜인이는 선박회사와 협의하여 자신이 사망할 경우 시체를 냉동고에 보관해 고향까지 운반해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그는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의 시구를 마음에 되뇌며 여행을 떠났다. 먼지 속으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에게 아직 남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리라.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가 먼지 속에 눕기 전에 술도 없고 노래도 없고 가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곳에서. 하지만 그가 술도 없이 여행한 것은 아니었다. 혜인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는 여행하며 하이볼을 마시고 기다란 시가도 피웠어요. 음식은 가리지 않았지요. 의사들이 먹으면 죽을 거라고 경고했던 희한한 현지 음식도 다 먹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온갖 계절풍과 태풍도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험이 너무나 즐거웠답니다. 배에서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를 사귀며 밤을 새우다시피 했지요. 중국과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의 굶주림과 가난에 비하면 저의 걱정과 문제는 천국 같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보 같은 걱정을 그만두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체중이 40kg이나 늘어 있었어요. 교양에 걸린 것도 잊을 정도였지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장 장의사에게 관을 되팔았고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혜인이는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은 물론 캐리어가 걱정을 다루었던 방법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 얼마 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원리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경우 최악이란 죽음이었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삶은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는 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탄 다음에도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관 속에 들어누워 고향에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편히 먹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자 몸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고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윌리스 캐리어는 $20,000를 손해보지 않았고 뉴욕의 한 기업인은 협박에서 벗어났고 혜인이는 목숨을 구했다면 이들이 적용한 마법의 공식이 당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도저히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절묘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다음 3단계를 통해 윌리스 캐리어가 고안해낸 마법의 공식을 적용해보라.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하라. 둘,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셋,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3부,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1장, 마음속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법. 몇 년 전 메리언 더글러스가 수업 시간에 들려준 이야기는 결코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는 2번이나 비극을 겪었다. 첫 번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딸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더글러스 부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10달 후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쁜 딸아이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마저 5일 만에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연이은 2번의 시련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지요.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없었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고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한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고 다른 의사는 여행을 권했다. 하지만 둘 다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몸이 마치 바이스에 물려있고 바이스가 저를 점점 옥죄는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몸을 까딱하기조차 힘든 상황을 겪어봤다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제게는 4살밖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요.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처연한 기분으로 앉아있는데 아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배를 만들어주세요. 물론 저는 배를 만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요. 하지만 끈질기게 졸라대는 아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장난감 배를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배가 완성될 즈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맛본 것입니다. 이후 저는 무기력증에서 벗어났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계획을 세우고 골똘히 생각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에 빠지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경우는 배를 만들면서 모든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바쁘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장, 계단, 방충창, 블라인드, 문 손잡이, 자물쇠, 물이 새는 수도꼭지 등 수리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2주 동안 작성한 목록만 무려 242개에 달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그 일을 대부분 처리했습니다. 또한 삶에 활력을 주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주에 2번은 뉴욕의 성인대상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고향에서는 공익활동을 하며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습니다. 여러 모임에 나가고 적십자와 같은 자선기관에 기금을 모으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다.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느냐고 누군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왜 걱정을 몰아내는가? 심리학에 밝혀진 근본 법칙 하나가 있다. 아무리 비상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정신신경증에 걸린 군인들이 후방으로 이송되면 군의관들은 이런 처방을 내렸다. 계속 바쁘게 움직이라. 환자들은 숨 돌릴 시간조차 없이 여러 활동을 해야 했다. 대부분 낚시, 사냥, 야구, 골프, 사진 찍기, 정원 가꾸기, 댄스 등 5개의 활동이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이들은 끔찍한 경험을 반추할 만한 틈이 없었다. 작업요법은 오늘날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를 마치 약처럼 처방하는 것이다. 새로운 치료법은 아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 의사들이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주창했다. 벤저민 플랭클린이 살아있던 시절 필라델피아에 사는 퀘이커 교도들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 어떤 사람이 1774년 퀘이커 교도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방문했는데 그는 정신병을 앓는 환자들이 열심히 아마천을 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요양원이 가난하고 불쌍한 환자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퀘이커 교도들은 일정한 노동을 했을 때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된다고 가르쳐 주었다. 노동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다시 말해 바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정신질환 치료제 중 하나라고 말한다. 바쁘지 않을 때 우리의 정신은 진공 상태에 가깝다. 물리학을 공부했다면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는 말을 알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진공 상태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백열전구의 내부 정도다. 전구를 깨트리면 자연스레 공기가 들어가 이론적으로는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운다. 텅 빈 정신도 채워지기 마련이다. 무엇으로 채워질까? 보통은 감정이다. 걱정, 두려움, 혐오, 질투, 부러움과 같은 감정은 태고의 활력과 역동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생각과 느낌을 몰아내버린다. 컬럼비아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제임스 모셀 교수는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걱정에 지쳐 쓰러지기 쉬울 때는 열심히 일하는 순간이 아니라 일과를 마친 다음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상상력은
천방지축 날뛰고 터무니없는 공상을 떠올리게 되며 사소한 실수를 과장해서 보여준다. 그 결과 우리의 정신은 부하가 걸리지 않고 작동하는 모터처럼 베어링을 태워버릴 듯이 심지어는 산산조각을 낼 듯이 돌아간다. 걱정을 치료하는 방법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녀는 존 쿠퍼 포이스가 불쾌한 일을 잇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기술한 방법을 스스로 깨우친 것이다. 포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몰두할 때 편안한 안정감, 내면의 깊은 평화, 일종의 행복한 무감각 상태가 인간이라는 동물의 신경을 달래준다. 얼마나 커다란 복인가. 걱정을 할 때마다 이미 오래전에 현행에 입증된 노동이라는 훌륭한 약이 있음을 기억하자. 이는 하버드대학교 임상의학과 리처드 캐포 박사 같은 전문가가 한 말이다.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심, 망설임, 유유부단, 두려움으로 영혼의 마비 증세를 겪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 병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의사로서 무척 뿌듯하다. 이를 통해 얻는 용기는 철학자 에머슨이 그토록 찬양하던 자기 신뢰와도 같다. 걱정을 손절매하라.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궁금해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만약 내가 답을 알고 있다면 이 책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붙이더라도 날개도 진 듯 팔려나갈 게 뻔하다. 물론 내게 그런 비법이 있을 리 없지만 몇몇 성공한 주식 투자자들이 사용한 방법은 알고 있다. 그 중에서 뉴욕 이스트 42번가 17번지에 사무실을 둔 투자 상담사 찰스 로버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텍사스에서 뉴욕으로 왔을 때 주머니에는 친구들이 주식을 투자하라고 맡겨둔 2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가끔은 꽤 높은 수익을 올렸지만 결국 전 재산을 날리고 말았지요. 제 돈을 잃은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친구들의 돈까지 홀라당 까먹고 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손실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일로 그들의 얼굴을 보기조차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친구들은 그리 개의치 않았고 도리어 상황을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에 맡기거나 남들의 의견을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리스의 말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투자해왔던 거예요. 제 실수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다시 투자하리라 결심하고 가장 성공한 주식 투자가로 손꼽히는 버튼 캐슬즈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한 해도 수익을 올리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실적은 우연이나 행운으로 거둘 수 없기에 나는 그에게서 배울 점이 많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물은 뒤 주식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거래에 손절매 주문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한 주당 50달러에 산다면 주가가 45달러로 떨어졌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 팔도록 주문을 걸어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주가가 매입가보다 5포인트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각되면서 손실폭을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주식 고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애당초 주식을 잘 샀다면 주가는 아마 평균 10, 25, 심지어는 50포인트 올라서 수익을 얻겠지요. 그러니 손실폭을 5포인트로 묶어둔다면 전체 거래의 절반 정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당장 그 원칙을 받아들였고 줄곧 실천해 왔습니다. 덕분에 저와 고객들은 수천 달러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주식 투자 외의 일에도 손절매 원칙이 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거나 걱정이 생길 때마다 적용해 봤습니다. 효과는 만점이었지요. 아쉽다. 나도 몇 년 전에 성급하고 불같은 성격, 자기 합리화, 후회를 비롯해 온갖 정신적, 감정적 부담감에 대해 손절매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이봐, 데일 카네기, 지금 상황에서는 딱 요만큼만 신경 써도 돼.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상황에서는 제대로 처신한 것 같아 다행이다. 당시에는 인생의 위기라고 여길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내 꿈과 미래에 대한 계획, 수년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30대 초반에 나는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제2의 플랭크 노리스, 잭 런던, 토머스 하디가 되고 싶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유럽에 가서 2년을 보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를 마구 찍어내던 시절인지라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았다. 그때 나름대로는 걸작을 썼는데 제목이 눈보라였다. 사실 작품의 운명과 잘 어울리는 제목이었다. 원고를 살펴본 출판사들의 반응이 다코다 평원에 몰아치는 눈보라처럼 냉담했기 때문이다. 저작권 대리인에게 내용도 형편없고 소설적으로는 재능도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그의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가 몽둥이로 내 머리를 후려 갈겼어도 그보다 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내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느 길로 가야 하지? 제정신을 차리는 데만도 몇 주가 걸렸다. 당시 나는 걱정을 손절매 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당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을 써보겠다고 낑낑거리며 보냈던 2년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나는 성인 대상 수업을 개발하고 가르치는 일로 돌아왔다. 시간이 나면 전기를 비롯해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과 같은 자기 개발서를 쓰고 있다. 그때 내린 결정에 만족하는 나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 사실은 길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기쁘다. 그때 이후로는 하루도, 아니 단 1시간도 토머스 하디처럼 위대한 소설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슬퍼한 적이 없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어느 날 월든 호수 인근 숲에서 부엉이가 울던 밤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직접 만든 잉크에 거의 깃털로 만든 펜을 적셔서 이렇게 썼다. 무언가에 매기는 값은 당장 혹은 결국에 그것과 바꿔야 할 삶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다. 링컨은 달랐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몇몇 친구들이 자신의 철천지 원수를 비난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은 그에게 나보다 더한 앙심을 품었군. 아니면 내가 가진 원한이 너무 적거나 말이야. 하지만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어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인생의 절반을 다투면서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거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과거 따위는 잊어버리지. 벤저민 플랭클린은 7살 때 평생 잊지 못할 실수를 저질렀다. 호루라기를 좋아했던 그는 장난감 가게에서 가격도 묻지 않고 동전을 탈탈 털어 호루라기를 샀다. 그는 70년 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밝혔다. 어찌나 좋던지 집안 곳곳에서 호루라기를 불고 다녔어. 그런데 형과 누나들이 호루라기를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샀다며 놀려댔다네. 결국 나는 속상해서 울고 말았지. 세월이 지난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프랑스 대사로 부임했을 때까지도 플랭크린은 호루라기를 비싸게 샀던 일을 잊지 못했다. 그때의 분함은 호루라기로 얻은 기쁨보다 훨씬 컸다네. 하지만 이 일로 얻은 교훈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었다. 어른이 된 다음 세상을 알게 되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지나치게 비싼 값으로 호루라기를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네. 그래서 나는 인간의 불행이란 어떤 것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호루라기를 사는데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 길버트와 설리번 역시 호루라기를 사는데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 에디스 숙모도 마찬가지였고 나도 여러 번 그랬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네리나 같은 위대한 소설을 쓴 레프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였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톨스토이는 생애 마지막 20년 동안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1890년에서 1910년까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목소리라도 듣고 옷깃이라도 만지고 싶은 사람들이 순례자처럼 그의 집으로 밀려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이라면 신의 계시라도 되는 양 열심히 받아 적었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이른의 톨스토이는 7살 플랭클린보다도 분별력이 떨어졌다. 아예 없었다고 봐도 좋다. 톨스토이는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했다. 행복한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길 기도했다. 하지만 톨스토이 아내는 실투심이 많았다. 그래서 농사짓는 여성으로 변장하고 남편을 감시했으며 심지어는 숲속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결국 둘은 매섭게 싸웠다. 아내는 아이들에게마저 질투심을 느끼고 딸의 사진에 총을 쏘아 구멍을 냈다. 심지어 아편을 입에 물고 바닥을 뒹굴며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겁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리고 비명을 질렀다. 톨스토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가 가구를 던져 박살낸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싶지 않다. 당연히 화가 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훨씬 더 형편없는 짓을 했다. 비밀 일기를 쓴 것이다. 일기에는 아내를 비난하는 내용을 적었다. 그게 바로 그의 호루라기였다. 그는 후세 사람들이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신 아내를 비난하도록 만들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그의 아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일기의 일부를 찢어서 불태웠다. 그러고는 자신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는 톨스토이가 악당이었다. 심지어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소설에서는 남편을 악마 같은 사람으로 자신은 순교자로 묘사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톨스토이의 표현처럼 정신병원으로 만들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는 분명하다. 그중 하나는 두 사람 모두 당신과 나 같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픈 욕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토록 걱정하던 후손이 바로 우리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인 둘 중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에 대해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는가? 아니다. 자기 문제를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보니 톨스토이 부부를 생각하는 일로는 단 1분도 허비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불행한 두 사람은 자신들의 호루라기에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치른 셈인가? 이들은 사실상 지옥에서 50년을 함께 살았다. 단지 서로에게 그만둡시다라고 말할 만큼의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손절매를 합시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로 삶을 허비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만둡시다.
라고 말할 정도의 가치 판단을 하지 못했다. 그렇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비결은 올바른 가치 판단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걱정의 절반이 즉시 사라지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걱정이 당신을 망치기 전에 떨쳐내고 싶다면 다음 내용을 마음에 새기라.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살면서 좋지 않은 일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라. 하나, 내가 걱정하는 일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둘, 어느 시점에서 나는 이 걱정을 손절매하고 잊어야 할까? 셋, 이 호루라기를 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정확히 얼마인가? 이미 가치에 비해 많은 대가를 치른 것은 아닌가?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하나, 늘 바쁘게 살면서 걱정을 몰아내라. 걱정하는 습관을 고치는 최고의 치료법은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이다. 둘, 하찮은 일에 호들갑을 떨지 말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소한 일들 때문에 행복을 망치지 말라. 셋,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 평균의 법칙을 활용하라. 스스로 자문해보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넷,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라. 당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이렇게 말하라. 이미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다섯, 걱정에 손절매 주문을 걸라. 어느 정도까지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판단하고 그 이상은 걱정하지 말라. 여섯,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톱밥을 다시 켜지 말라. 타임의 과달카날에서 다친 병사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다. 폭탄 파편을 목에 맞은 그는 7번이나 수혈을 받았다. 그가 쪽지를 써서 의사에게 물었다.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그럼요 라고 답했다. 그는 또 쪽지를 썼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 그는 다시 쪽지를 썼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 거지? 당신도 당장 걱정을 멈추고 자문해보라. 도대체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 걸까? 아마도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살면서 겪게 되는 일 중에 90%가 좋은 일이고 10% 정도만 좋지 않은 일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쪽 90%에 집중하고 나머지 10%는 무시하면 된다. 걱정하고 억울해하며 유기양을 앓고 싶다면 좋지 않은 쪽 10%에 집중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90%는 무시하면 된다.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영국의 많은 청교도 교회에 새겨져 있는 문구다. 우리도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은혜를 후하게 베푸신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버지니아 테크의 걱정왕. 17년 전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 단기 사관학교를 다닐 때 사람들은 나를 버지니아 테크의 걱정왕이라고 불렀다. 걱정이 많았던 나는 병치레가 잦았다. 워낙 자주 아프다 보니 학교 보건실에 전용 침대가 있을 정도였다. 내가 갈 때마다 간호사가 달려와 주사를 놓았다. 자질구제란 일 모두가 내게는 걱정거리였다. 학점이 낮아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평균 75에서 84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미 물리학을 비롯해 여러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건강, 급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고통, 불면증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재정적인 문제도 걱정거리였다. 여자친구에게 사탕을 사주지 못하고 그녀가 원할 때마다 춤추러 갈 수 없어서 기분이 언짢았다. 그녀가 다른 사관생도와 결혼할까봐 두려웠다. 이렇게 온갖 막연한 문제를 걱정하느라 밤낮으로 초조해하고 있었다.
때로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를 잊어버리기도 했다. 자포자기한 나는 버지니아 테크 경영학과 듀크 베어드 교수에게 내 모든 문제를 털어놓았다. 베어드 교수와 15분간 나누었던 대화는 대학생활 4년을 합친 것보다 내 건강과 행복에 더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짐, 앉아서 사실을 직면해보게. 자네가 걱정하는 데 쓰는 에너지의 절반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을 수 있다면 걱정거리가 사라질 거야. 걱정이란 후천적으로 학습된 나쁜 습관에 지나지 않거든. 그는 걱정하는 습관을 고쳐줄 3가지 규칙을 가르쳐 주었다. 1.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라. 2.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라. 3.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일을 하라. 베어드 교수와 면담을 마친 후 나는 건설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물리학 과목에서 낙제했다고 걱정하는 대신 낙제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내가 멍청한 걸까? 아니다. 학부사의 편집장까지 맡은 내가 그렇게 덜 떨어진 사람일 리가 없다. 단지 그 과목에 관심이 없었다. 졸업하면 산업 엔지니어가 될 텐데 물리학이 내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달리했다. 학위를 받으려면 물리학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마냥 미룰 수는 없지. 그래서 나는 물리학 과목을 다시 수강했다. 이 변화는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성적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했다. 결국 학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학교의 댄스 파티에서 음료를 만들어 팔고 몇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족한 돈은 아버지에게 빌려서 재정적인 걱정도 해결했다. 물론 아버지에게 빌린 돈은 졸업 후 바로 갚았다. 다른 생도와 결혼할까봐 두려워했던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해서 사랑 문제도 해결했다. 그녀는 버주얼 부인, 곧 내 아내가 되었다. 돌아보면 걱정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문제에 현실적으로 직면하지 못했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내 문제였다. 개인적으로 데일 카네기의 자기계발서는 제 삶의 지침서입니다. 내가 겪는 것과 비슷한 문제를 극복한 사례를 읽으며 희망을 얻게 되죠. 불행과 걱정거리가 몰려와도 흔들림 없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 가능한 카네기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강추합니다.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지음님,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